네, 그럼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뒤쪽에 계신 분들, 저기 컨설턴트님 뒤쪽에 계신 분들 앞이랑 저기 제일 앞쪽에 저기 왼쪽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네, 저 앞쪽으로 가셔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2부는 저희가 기조강연과 종합토론이라서요. 아무래도 책상이 없는데 앉아 계시면 불편하시니까 앞으로 오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지금부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식 시간은 항상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터혁신사업 담당하고 있는 일터개선팀장 남지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1부에서 그 아나운서님의 그 사회 다음에 좀 하려니 몹시 부담이 되지만 2부는 사실 토론자 소개 드리는 거 말고는 진행할 게 없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그 컨퍼런스 주제에 맞는 기조 강연 그리고 저희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제 좀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토론에 앞서서 기조 강연을 들을 텐데요.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기도 한 일터혁신 20년의 성과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BX 연구소의 대표 연구원인 이장균 박사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장균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BX 연구소 대표 연구원 이장균입니다. 일단 먼저 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싶은 부분이 있고요. 우선 먼저 하여튼간에 오늘 수상하신 기업 컨설턴트 그리고 기타 여러 관계자분들께 다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런 준비를 해주신 여러 노사정 관련된 분들의 그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목 그대로 이제 성과든지 비전인데 주로 중심은 비전 쪽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잠시 이 성과에 대한 20년 동안의 부분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주로 중심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과 관련해서 약 한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을 담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터혁신이라는 그 사업은 앞서서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만 일하는 방식의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도 제고하고 근로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이런 어떤 현장의 지속적 조직적인 그런 혁신을 가리킵니다. 지난 1997년이죠. IMF 때의 어떤 위기 닥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극복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해주게 됐는데 그쪽에서의 그 유한 킴벌리의 사례를 통해서 이 사업은 시작이 됐었고 그게 이제 초창기라 그러면은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노동부 쪽에서 이거 자율적 혁신 계획을 수립을 하고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고 그에 맞춰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컨설팅 과제의 4대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노사발전재단이 이제 단독 추진 기관으로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2000년대 이제 중반 17년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예산이 굉장히 급격히 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것을 그 개별 기업의 어떤 그런 혁신 차원이라 그러면 이제 산업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그러니까 선진화된 노사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노력들이 진행이 해왔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예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느신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과제 건수 같은 경우도 거의 배 이상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수고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이 더 확대 발전해오는 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제 이 그 과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4대 범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4대 범주에다가 이제 정책 과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2018년 이런 정도부터 사업들이 정책 산업 정책적인 과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컨설팅 과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 지난 한 5년 동안을 이렇게 좀 집계를 좀 해보면은 주로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 4대 범죄 두 가지 영역 그리고 한 3대 과제 정도 중에 집중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참여적 자본구조 조직하고 그리고 고몰입 그 인적 자원 관리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임금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성과 개선이라든지 작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좀 이 사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한쪽으로 좀 몰아져 있느냐, 몰아져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런 이 기존에 해왔던 것을 일반 컨설팅이라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오고 추가적으로 진단 컨설팅이나 이행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한 360여 건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많은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총평을 좀 해보자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일제혁신 사업이 그런 위기 극복 사례의 롤 모델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뭐 비체계적이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하게 됐던 거 그리고 좀 이렇게 혁신을 하고 싶은 기업이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좀 투입 자원이 부족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마중물 그런 역할들도 해왔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가 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선진화된 이런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데 대표적으로 커다란 기여를 일대혁신 사업이 진행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과제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과제가 급격히 늘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우려가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공급자 사전에 정해져 있는 영역의 틀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요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공급자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평가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많은 컨설팅 영역과 그리고 툴이라든지 방법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출발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졌던 어떤 개념 이론적인 틀에서 바탕이 돼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다시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 일대 혁신 사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대혁신 사업이 20년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상 그 20년 전에는 IMF를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ESG가 시작된 부분들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인터넷 시대가 등장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시작됐던 시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더욱더 촉발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요인 속에서 앞으로 일대혁신 사업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이 다 변한다라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상이 다 변한다라고 그러는데 왜 변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이 립 서비스 아닌지 이런 말씀드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는데 저 왼쪽에 있는 그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코노미 때 한 지난 1년 반 전쯤에 나타난 표지의 제목입니다. 세상이 한꺼번에 싹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이 바뀌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싹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느냐?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뭐냐라고 한 부분이 이 화면 슬라이드 왼쪽 부분에 조그만 글자로 쫙 써 있는데 그것이 제품도 바뀌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자동차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도 바뀌죠. 그리고 무인 자율주행차도 바뀌죠.
그것보다 더 많이 가는 것이 SDV라고 해서 우리 컴퓨터 PC와 같은 차량 OS 기반의 자동차를 바뀌죠. 다 바뀝니다, 제품이. 다음에 그렇다 해서 공정도 바뀝니다. 공정의 대표적인 거는 전기차의 부품이 내연기관차 부품이 한 3분의 1이 없습니다. 그럼 3분의 1 사업이 부품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바뀌나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중국 차들이 진출하고 있죠. 경쟁 상황도 바뀝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정학적인 요인을 해서 공무망도 재편다.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자동차 업계들도 이거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우측에 위쪽에 보면은 도요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정에 대한 얘기인데 공정을 부품이라든지 공정을 하나씩 다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나오는 공정 관련된 이 기가 캐스팅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롤 모델 되고 있는 것이 테슬라고. 우리 뭐 도요타 그러면은 다 산업화 시대의 롤 모델 아니었습니까? 우리 지금 이 컨설팅 과제 쪽에 보면 3.5에서 뭐 이런 얘기 작업장 현지 조직할 때 많이들 쓰는데 다 그 당시에 시작됐던 것들이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다는 얘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차가 2026년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발표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발표됐었고요. 이거에 대응한 것도 현대차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더 많이 바뀌죠. 지금 싱가포르에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미래의 공장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이는 거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 왼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이는 것이 지난달 말에 발표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만큼 작업 현장이 바뀔 건지. 지난주에는 BMW도 비슷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경쟁력 있게 한다는 경쟁력이 있다는 우리 그 일태혁신 사업에는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제조 그러니까 제품 중심의 자동차 사업으로는 도저히 수익성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욱더 많은 변화를 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른쪽 밑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2019년에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바이더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하드웨어하고 서비스하고 양축해 놓는 그런 걸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 솔루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서비스 부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솔루션이라는 얘기냐? 고객들은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난주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LG전자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사업에서. 그런데 조직 개편의 4대 사업본부인가 그럴 텐데 그 4대 사업본부의 제일 마지막 용어가 솔루션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꼭 그러니까 자동차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바뀌는 게. 결국 이 자동차의 비즈니스 모델은 최종적으로 우리 컴퓨터가 컴퓨터로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상권에 다 쓰고 있죠.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태까지 일대혁신 사업은 주로 제품이라는 거는 상수로 두고 이 제품을 만드는 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조직적인 변화들을 혁신을 꾀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앞부분이 상수로 뒀던 이 부분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대혁신의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현재 부닥치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냥 근본적인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이런 일대혁신의 변화가 이뤄질 4개 요인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께 말씀만 안 드려도 디지털 부분입니다. 우리 그 일태혁신에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과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 10년 정도 역사가 되어 있죠. 사실상 제가 근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은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다 소프트웨어로만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해가지고 설치하고 이러고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회의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해가지고 돈 좀 버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경쟁업체가 쪽까지 따라하면은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국 세상은 디지털로 다 돈 버는 세상인데 대부분 현재 그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디지털 부분을 그런 돈 버는 곳에 쳐다보는 시각들은 좀 짧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이거 해야 되냐 마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의 세상은 디지털 경제 세상입니다. 디지털로 돈 벌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2년 전쯤이 됐죠. 챗GPT 얘기하던 그 등장했던 그 시기가 딱 2년 전쯤 됐습니다. 2년 전에는 보통 그동안의 그 디지털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영 활동이라는 측면을 쳐다봤을 때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축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알파고 사태로 터지면서 AI가 등장하면서 이 예측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까지 갔던 부분인데 이 챗GPT는 그 나머지 있는 부분들을 커버를 해줍니다. 그 나머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뭔가를 그 지식 창조 그런 경영 활동을 쳐다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암묵지를 표출화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머리 상상하고 있던 것들을 형상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것인데 그것이 챗GPT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 활동에 그동안 챗GPT가 등장을 해서 거의 모든 경영 활동에 필요했던 일터 활동에 필요했던 그런 시스템은 다 IT가 커버를 해주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 써놓은 것 같듯이 거기에는 기업의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 챗GPT가 영향을 주기 생각합니다. 이 환각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환각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쓰는데 허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주로 아이덴티티 얘기하면은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것뿐만 아니라 CEO들의 아이덴티티도 있죠. 이 부분들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이 챗GPT 제너레이션 AI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 것이 AI에 대한 부분이고 AI가 모든 그 기술이라든지 활동하는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시작이니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셔야 될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지난 8월 달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슈페크터의 혁신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슈페크터의 혁신은 총 5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이 그 인베스터 데이에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딘가에 과거에 같은 혁신하는 것이 우리 조직 혁신, 일터 혁신이라고 꼽아지는 부분에 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앞서가는 기업들에 보여진다는 얘기고 세 번째 지적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 우리 일터 혁신은 주로 우리 내부 회사 내부의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죠. 이 디지털이라는 거는 이 뭔가 생산성을 높이기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내에서도 전체다. 그리고 외부까지 커버를 합니다. 외부까지 커버하는 것 중에 ESG 관련된 부분도 있죠. 요새 그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 공급망에 탄소 배출량 점검하는 거 이런 게 다 관련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일터 혁신이라는 게 과거에 생각했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들이 예상이 되고 뭐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그런 DX 그러니까 DX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시키는 이런 일터들이 필요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관련해서 디지털 경제 시대다 보니까 디지털 트렌드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인력들의 스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것들이 얼마 전에 발표된 생산본부의 2025년 그 HRD 트렌드 리포트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뀌니까 기술들 업스킬링 하든지 리스킬링 하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꼽아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금년도에 노벨상의 물리학상하고 화학상하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같이 공동수상을 해왔죠. 그리고 뒤 밑에 있는 거 유발 하바리가 신작 부분에서 스킬은 융합된 스킬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분류했던
있던 직무,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곧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들 AI 시대고 그러니까 AI 교육을 열심히 시키죠. 근데 사실상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AI 시대에 필요한 직무가 어떤 건지는 모든 기업이 모릅니다. 전문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AI 기업을 해가지고 어떠한 직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세대만 필요한 일터가 아니죠. 다음 세대도 그러죠. 다음 세대에 많은 일터는 어떤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시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2016년에 OECD의 보고서에 퓨처 오브 잡인가 하는 보고서에 보면은 65%의 그 당시 알파 세대가 65%는 현재 없는 직무에 일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 뭐 역량 이렇게 딱 얘기를 하지만 그 일자리가 뭐가 줄어지는지는 사실상 잘 모르죠. 여러 가지 그 AI 적용 이런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10여 년 전쯤에 미국이 지금 이제 법적인 지원에 해가지고 매니팩처링 UXA라고 하면서 총 16개의 제조혁명과 관련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면서 그 중에서 한 곳인 MXD라고 하는 왼쪽 실문 슬라이드 하단 부분에 왼쪽 부분에 MXD라고 얘기하는 그 기관, 이 MXD는 매니팩처링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디지털입니다. 이 기관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 잘 모르니까 우리 그 스마트 매니팩처링, 디지털 매니팩처링 관련된 것의 직무가 뭔지, 여기에 필요한 롤이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스킬이 뭔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 걔네들이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제 박스 안에 써놓은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일자리가 뭐냐 안 되냐 이것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무슨 일자리가 필요하냐. 결국 달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들어올 때는 어떤 일자리에 근무를 해야 되는 일터를 만들어 줄 건지 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도 한편으로 있다는 얘기죠. 사실상 이런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드적인 스킬, 그냥 기존의 직무를 수행함과 직접 연관된 그런 스킬을 하면 사실상 이거보다 더 중요한 스킬이 반대쪽에 있는 소셜 스킬입니다. 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변혁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달리는데 이 변혁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중간 부분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의 경우에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직무 기술서에 어떤 사람들을 시대별로 찾느냐 이런 걸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재무 뭐 이런 쪽에는 전문적인 역량의 경영진은 별로 안 찾고 다 이 소셜 스킬과 관련된 부분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은 소셜 스킬을 가지는 그런 리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근데 우리 이렇게 그 일터혁신 이런 사업에 보면 이 부분이 얼만큼 커버가 되는지, 평생학습 이런 부분에 얼만큼 커버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산업 구조를 많이 바꿔왔죠. 그쪽에서 변형 리더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어떻든 간에 지금 하단에 보면 종업원 직무 몰입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산업화 시대에 있는 국가들이 좀 뒤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앞쪽에 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컨설팅 과제가 이 직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터를 만드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변혁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어떤 일터 혁신의 여러 가지 이슈를 또 담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일터 혁신 변혁 요인은 ESG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상 ESG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기어가 되어 있는데 ESG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그러는데, 근데 ESG라는 용어가 뭐 당장 최근에 생기는 일도 아니고 한 20년 역사가 좀 지났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 윤리 경영 이렇게 지속 가능 경영 하여튼 그런 시점이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쭉 시작을 해왔고 2021년에 유럽
그래 그 전에 있는 그 유럽 집행위원회의 그린딜 정책에 의해 가지고 2021년부터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등록은 받지 않겠다 이러면서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때문에 테슬라가 대박을 터뜨린 거죠. 여러 가지 뭐 그 후에 그린워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와서 ESG 관련 투자 부분도 제가 줄어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ESG에 관련된 부분에 실질적으로 계속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과제고 이 과제는 우리 산업 구조 변화하는 데하고도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ESG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은 다 트리거라고 얘기할 수는 2019년대 미국 기업으로 형성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기업들의 목적을 주주 중심주의에서 그리고 이해관계 중심으로 바뀐다 이런 거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선을 하게 됐는데 이 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이 공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로는 준비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측면을 먼저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적 자원 부분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ISO 기준을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IS 기준 제가 이쭉 중간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그 항목들 보면 우리 그 일터혁신 이 사업에 관련된 것들하고 많은 항목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ESG를 한다고 해서 가치가 창출되나요? 이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높게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지 사실상 좀 의문인데 제가 아직 그 글로벌적으로 표준화된 그런 공시 점수가 있는 건 아니고 블룸버그의 ESG 점수를 가지고 쭉 주요 기업들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전통업체들은 위에 서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 밸류업이라고 해서 쭉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순자산 배율이라고 해서 PBR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만은 이 순자산 배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 높이는 걸 보면은 이 그래프하고 반대 순서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ESG 부분이 시작 단계에 있지만 아직도 얼마만큼 영향 줄 건지의 부분은 좀 고민을 할 그런 시기임은 분명을 합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2019년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 후에 노동 분배율, 기업의 총부가 가치에서 인건비를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오히려 그 발표 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실제 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터를 혁신하고자 하는 거에 다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만 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잘 살아나가는 그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에 맞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진행이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인적 자원 이 기준과 관련된 항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간에 남는 문제는 이해관계자의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 어느 수준까지 할 건지 이거는 아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혹시 뭐 일태혁신에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혁신은 결국은 변혁이라는 얘기는 사업 재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사업 재편이라는 건 참 말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지는데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업 구조로 갈 거냐, 우리 국가적인 산업 구조로 갈 거냐 이 고민을 할 때 딱 키워드는 무형자산 중심의 기업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그래프 왼쪽이 상단에 있는 그래프 보면은 고부가 가치 수준을 각국의 주요국별로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 비중을 나타낸 우리나라는 계속 평행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소득을 늘려야 되는 소득을 늘리면 고부가 가치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이 이 비중을 높여왔지만 가장 큰 문제가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극복할 거야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일태혁신이라는 건 이 주로 그 비가격 경쟁력 이런 측면의 요소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극복한다고 해서 저 중국 업체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저도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혼나고 있죠. 독일에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일태 혁신이 아까 제가 말씀 상수로 든 그 부분들, 과거에 있던 부분들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과거에 있던 부분이라는 거는 선진업체들이 우리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선진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롤 모델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측면인데 그 부분이 중국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난 일태 혁신 20년 이후에 또 하나의 변화가 됐던 부분이 벤처기업 등장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같은 경우에. 근데 벤처기업의 등장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그 산업의 역동성이라 그러죠. 비즈니스 다이나믹스가 좀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리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야 되는 이 좀비 기업 이런 표현들도 쓰죠. 바꿔야 되니까 이걸 촉진시켜서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즈니스 모델 바뀌는 것, 제품 바뀌는 것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많아지는데 과거와 같은 형태로 바뀌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은 무형자산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이거의 비중이라는 거는 각국의 주요국의 증권거래소, 주식거래소의 무형자산 비중을 좀 시총에서 무형자산 비중을 나누는 건데 미국이 월등히 높죠, 그죠? 나머지 국가는 쫓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면은 선진국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다 20년 전부터 무형자산 중심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OECD가 무형자산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화 자산, 두 번째 R&D와 관련된 혁신적 자산,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나 인적 자본의 조직 자본 같은 경제 영향적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미국과 주요국들을 쭉 비교를 하면은 가장 큰 차이가 경제 영향력 자산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ESG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ESG 인적 자본을 하고 있죠. 현재 ESG 활동이 이렇게 무형 자산의 일부는 재무 가치로서 공시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다는 아니죠. 그것이 ESG하고 이 무형 자산하고 이렇게 다 또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치를 늘려날까? 우리 무형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은 ESG 활동을 충실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늘려나갈 거냐? 이것이 우리 생산성 높이는데 또 하나의 고민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관련돼 가지고 일대 혁신들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일대 혁신 사업이 앞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인구 관련된 부분. 인구 관련된 부분은 무수히 많은 곳에서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무수히 많은 곳에서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재 유출 국가입니다. 우리 우수 기술 인력자 유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당신 외국에 가서 일하고 외국에 가고 싶으냐? 그렇다. 어느 나라 가고 싶으면 이거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다 나간답니다. 열심히 대학 교육 시켰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부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보다 외국에 다 나간답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죠. 대학생들 혹시 여기 대학생들은 아니시니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만지사에 근무할 사람들 지금 채용 설명을 하고 있죠.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당일 면접 단일 채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한 2년 전쯤입니다. 2년 전쯤에 정계 관계 재개 있는 데서 차세대 산업 육성과 관련된 컨퍼런스에 오늘과 똑같이 주제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있던 분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반도체 인력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그래서 많이 뽑아달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력이 열심히 4년 교육시키면 4년 후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남아 있을까요? 라고 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지난주에 발표가 됐더군요.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짧은 기간 동안입니다만 한 3분의 1만 남아 있더라고요. 3분의 1은 다 반도체 학과로 다 갑니다. 그리고 한 2달 전쯤에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를 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데 보면은 급여라든지 성과라든지 급여 상여금 성과 이런 것들이 포함한 직접 노동비용 요걸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제조업종하고 전고통신업종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299명 정도의 수준에 있는 기업에는 이것이 정보통신업종이 7%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인력들이 제조업으로 올까요? 제가 왜 이 제조업을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은 GDP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변혁을 한다 그러면 이 기업들을 어떻게 변혁할 거냐가 가장 큰 관건인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급여가 그렇게 높아지는데 제조업으로 갈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래프상에 유출됐죠? 나가죠? 그리고 제조업을 안 오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인재 확보에 대한 일터 부분이 필요한데 인재 확보라는 부분은 우리 기업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단독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결국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교의 인력 기술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외부 스타트업들에 대한 협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변혁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은 진짜 그 상생이 되는 아니면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야 될 거니까 그 고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말을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일을 하고 싶으면 제조업들이 변혁을 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 손잡아야 됩니다. 그런 손잡아서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이제 좀 슬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정리하다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를 다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기업들의 어떤 가치 창출하는 부분들, 앞으로의 전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그거를 지난 한 40년 동안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단계별로 설명을 해놓고 그에 대해서 가치 창출하고 가치가 어떤 가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다 슬라이드 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던 재무적 가치에 조금 더 ESG 포함해 가지고 시장적 가치,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플러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무형 자산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형 자산 특징은 내가 열심히 유형 자산과 투자하면 내 거지만 사유재산이 되지만 이거는 인재는 내 사유재산이 아니죠. 외부로 유출됩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외부 경제 효과가 있죠. 내가 투자하면 다른 산업들에 있는 쪽에서도 효과를 보게 되죠. 이런 게 무형자산, 수형자산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참 노력이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또 국가적인 노력이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죠.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의 자원 활용을 통해서 결국 개별 기업들은 기존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 경영 비전들 많이 쓰시지만 경영 비전은 주로 경제적인 가치 측면에서 경영 비전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커스터머 애니지먼트 아니면 인베스터 엔지니먼트 이런 측면을 더 나가가지고 소셜 애니지먼트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경영 비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유니버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경영 활동을 해 나갈 건지 이런 고민들을 서서히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변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대 혁신 사업이 혁신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 혁신적인 거를 진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 쳐다볼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난 8월에 과기부가 유럽 혁신 지수를 통해서 경제국 중에서 12년 연속으로 우리가 1등 해왔다 이게 자랑하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에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측정 지표들이 쭉 점수 이유 100점을 놓고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저 밑에 떨어지는 거, 이유 밑에 떨어지는 거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박스를 쳐놓는 부분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알게 됐지만 우리 중소업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혁신해야 될 영역의 점수는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해서 비즈니스 혁신 조사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쭉. 이 주요 국가 비교하면은 혁신 영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OECD에서 하는 거는 제품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을 하는데 우리 일터 혁신은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혁신 실현한 기업으로 비중으로 보면은 경쟁 기업에서 훨씬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떤 부분 어느 수준의 혁신을 해야 될 건지 혹시 혁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혁신하면 두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하고 이제 점진적인 혁신, 급진적인 혁신. 점진적인 혁신으로 한다 그러면은 별로 생산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이 이 점진적인 혁신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품이 바뀌었는데 전기차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이라는 의미를 무수히 많이 들었지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 발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봤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냐, 내부의 중심에 경제적인 초점을 두고 있냐, 아니면은 외부에다 중심을 두고 있고 경제 사회적인 초점을 두고 있냐는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은 이 비즈니스 모델의 변혁에 대한 수준의 필요성에 대한 수준 얘기를 합니다. 주로 우리 일대 혁신 사업은 좀 업력이 짧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좀 신생 기업도 좀 있고 이렇게 변혁 필요성이 좀 덜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뭐 그걸 조사를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태까지는 별로 이런 셋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이 변혁 수준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일대 혁신 사업은 이 변혁의 필요성을 높이는 이런 기업들로 가지 않고서는 꼭 일대 혁신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기업상에서 얼마만큼 부가가치 창출할 건지는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대 혁신 사업을 좀 발전을 시켜 주시길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가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터는 현재 사무실이라든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이 가상 공간의 일터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다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원격으로 꼭 근무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조용한 퇴사 이런 요새 MZ세대 분위기는 그런 퇴사 부분들이 있지만 이 케어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가고 싶은 환경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가고 싶은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울리는 인재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같은 그 가상 일터하고 합쳐서 유비쿼터스 일터 어느 곳에든지 산재해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의 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변혁하는 이런 부분으로서도 많이 일터 혁신 사업이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여태까지는 공급자 중심이라는 얘기는 뭔가 정해져 있는 과제와 메소돌로지하고 컨설팅 툴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그냥 그 적용을 그러니까 컨설팅 과제를 수행을 해 왔었는데 이 변혁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어떤 통일된 아니면 좀 그 수요가 많은 그런 과제 발굴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맞춤형으로 필요하면서 R&D가 많이 활동도 우리 일대 혁신 사업에 R&D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니면 혹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끔 AR을 이용해 가지고 이 컨설팅 진단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이런 프로세스는 또 어떨까?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무수히 그 많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제조업도 잘하는 기업이지만 디지털도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현재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국가의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뺏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주길 바라보고 단 과거 20년 전에 일대 혁신 사업이 기존에 있던 선진국의 모델을 차용을 해가지고 많이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우리하고 산업 구조가 전혀 틀립니다. 제조업 비중이 10%뿐이 안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 임금 수준을 말씀드렸죠. 미국은 정보통신 정보업종하고 제조업종하고 급여가 반입니다. 50%뿐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조혁명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안 오기 때문에 첨단 기술밖에 없습니다. 우리하고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른 얘기죠. 그건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중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태 혁신에 대한 모델들 얘기하는 부분에도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MZ 세대죠. 주로 대부분 다 MZ 세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알파 세대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일터에 들어올 건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현재 있는 직무에 그대로 취직할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길 바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간에 일태 혁신 사업이 향후에 오늘 제가 발표를 중심으로 통해 가지고 어떤 매력적인 일터, 이 미래 사대가 들어오면서 매력적인 일터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풍요로운 사회를 갈 수 있는 일터, 그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일태혁신 사업 20년의 성과와 비전을 주제로 앞으로 한 20년 정도의 고민할 주제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지정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에 앞서서 이제 제가 사회자분과 그 좌장님과 그다음에 토론자분들을 모실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이장균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입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토론에 참가하시는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태혁신의 다양한 그런 참여자들을 이번에 골고루 좀 모셨는데요. 먼저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이장균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일태혁신 컨설팅의 자문과 평가에 수고해주고 계신 서울여자대학교 임효창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대학교 최우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태혁신 사업 초창기부터 함께 해주고 계신 CMP 컨설팅 안선혁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특별히 일태혁신 컨설팅에 참여하고 계신 기업에서 한 분 모셨는데요. 주식회사 SM플라텍의 최영호 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박은경 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 종합 토론은 이장원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워낙 오늘 기조 강연이 재밌어가지고 그 예정된 시간에 딱 곱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 시간이 많이 남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전혀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고 이제 거의 지금 시간이 쫓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10분이 한도인 걸로 해서 각 패널들이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뭐 10분까지 얘기하실 것까지 없다, 5분만 하겠다 하시면 당연히 좋고요. 제가 오늘 저 이장균 박사님 그 발제 내용을 다시 뭐 요약하거나 이럴 시간도 없고 또 워낙 또 그 상당히 좀 방대하고 해서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토론하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순서지 오늘 그 나와 있는 게 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효창 교수님서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여자대학교 임효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장균 대표 연구원님 명함을 받았는데 대표 연구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도 아니고 왜 그랬냐 했더니 연구를 너무 좋아해서 끝까지 연구 이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오늘 발표 들으면서 또 자료 보면서 상당히 일터혁신 방향에 대한 통찰력, 저 개인적으로 좀 따라하기가 좀 벅찼는데 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통찰력 있는 그런 일터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셔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 토론은 자료집에 57, 58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 다 차례대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선 저는 이제 그 일터혁신 중에서도 주로 제가 노사발전재단하고 같이 일했던 게 이제 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한 걸 많이 해서 여기 토론문 보시면 컨설팅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 형태의 정부 재정 지원 컨설팅 사업들을 많이 봐왔어요. 정부 재정 지원 컨설팅 사업. 근데 지금 이장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20년이 된 거죠. 뭐 컨설팅과 관련되어서도 한마디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예산도 늘고 과제도 늘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하는데 이제 앞으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정균 대표님 발표를 들으면서 지난 일터혁신 그리고 컨설팅 관련해서 20년 역사 또 성과를 간명하게 앞부분에 정리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앞으로 DT, DX 관련 또 ESG 관련 사업 재편 경제사회성 끝부분의 경제사회성 지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게 제안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자료집에 이런저런 얘기를 썼는데 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제 일터혁신 컨설팅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품질과 관련된 부분,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잘하려면 이제 품질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이 품질과 관련되어서는 키워드를 제가 표준화하고 차별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이 물량도 많고 컨설턴트들도 많고 컨설팅 기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컨설팅 방법론 또 컨설턴트 역량에 따라서 컨설팅의 품질이 결정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이 표준화 쪽으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컨설팅 결과물을 보면 표준화되었다. 그래서 큰 컨설턴트 간의 어떤 품질의 괴리를 많이 줄였는데 한편으로는 지금쯤은 또 차별화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 두 가지가 충돌되긴 하는데 이제 균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컨설팅 품질의 어떤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과 또 너무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것을 벗어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은 58페이지에 우수 컨설턴트 확보 유지에서 두 번째 꼭지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지금 오늘도 이제 우수 컨설턴트 시상을 했는데요. 컨설팅 경험이 많고 역량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수 컨설턴트 그룹이 우리 일터혁신 컨설팅 이 프로그램 제도 속에서 일터혁신 컨설팅 방법론을 개발하고 또 일터혁신 컨설팅 앞으로 컨설팅 또는 컨설턴트들에게 확산하는 그런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획일화 또 뭐 좋은 의미가 아닌 표준화 이런 흐름이 자꾸 보여서 외부에서 볼 때 너무 획일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보다 다양한 그런 결과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컨설팅 품질 관리와 관련돼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바로 밑에 58페이지의 맨 마지막 동그라미인데요. 이거는 좀 새로운 접근인데
우리가 이제 일터역시 컨설팅이 많은 밸류를 주죠.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아주 가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정부 정책과의 한 방향성을 조금 더 뭐를 찾을 수 있지 생각해 보니까 중소기업 타겟이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이 또 지역에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사람들 만나서 서로 얘기할 때 이견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터혁신 컨설팅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터혁신 컨설팅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걸 좀 홍보하면 정부 정책과 이 컨설팅 프로그램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또 밸류가 있다라고 인정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일터혁신의 어떤 인프라 측면에서 결국 성과 관리를 결국은 그저 이 품질도 마찬가지, 이 성과도 마찬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뭐 곳곳에 있죠. 이 정부 돈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과 관리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그리고 일터혁신에 대한 어떤 교육과 홍보, 그죠? CEO들이 정말 필요로 느끼고 입소문이 나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또 고용노동부 박은경 과장님 와 계시니까 안 계시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심,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표준화와 차별화의 품질 문제, 그리고 지역 고용에 기여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문제, 그다음에 일터혁신 인프라 구축,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잠깐 좀 뭐 정리 내지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표준화하고 차별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컨설팅이 누가 컨설팅을 하냐, 어디에서 하냐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크고 하면 또 이제 컨설팅 효과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고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닌가 그런 또 이걸 너무 또 이제 표준화하다 보면은 또 다양성을 살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다르고 공공기관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들어간 공정과 그렇지 않은 전통적인 제적 공정에 다를 것이고 또 서비스업에 있는 경우는 또 다를 것이고 분명히 이제 그 차별화 내지는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따가 안 이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아까 그 초창기 역사서부터 했는데 2004년에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 센터가 개소되면서 뉴패러다임 컨설팅 사업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일터혁신은 어떻게 보면 컨설팅과 역사를 같이 한 거죠. 근데 그 센터 개소식 준비에 뭐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그때 했었고 이후에 2008년도에 이름을 이제 고성과 작업장 혁신 센터로 바꾸면서 이제 초대 당시 센터에 이제 바뀐 이름의 소장으로 제가 이제 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사발전재단으로 또 이관이 돼갖고 이제 이런 변화와 어떤 부침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왜 이런 컨설팅을 하게 됐는가 그걸 생각하면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통적인 중후장대형 그런 그 산업 제조업 또 중복 투자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IMF 위기로 들어갔는데 우리 경제가 다시 회생하려면은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의 방식은
또다시 IMF 때처럼 사람들을 구조조정하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기술 혁신 위주로 또 자본 투자에 의한 어떤 업종 변경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2000년대 초반에 일정한 그런 그 성찰을 통해 가지고서 종업원들과 근로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혁신을 해야만 된다 해서 이제 유한 킴벌리의 어떤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교대제도 개선해 가지고서 4조 2교대제로 하면은 기계를 우리가 이 많은 기계를 줄이고 사람은 안 줄여도 되는 그런 역발상적인 혁신 방식도 당시 이제 저희가 도입을 했고 평생학습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이 혁신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이제 정신은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은 일터 혁신의 20년 동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 어떤 그런 표준적인 방향 아닌가. 그러나 이걸 다양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영역에 너무 이렇게 지금 치중돼 있는 거 이거를 좀 골고루 우리가 좀 분산시켜야 되고 유형별로 맞는 방식을 조금 더 개발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뭐 잠깐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서 이 컨설팅의 역사가 왜 일터 혁신의 역사가 됐는지 그런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우리 그 최 교수님 예. 예, 청주대학교 최우재입니다. 일단은 일터혁신 이 사업이 20년 정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 분들께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저 역시 일정 부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기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그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일터혁신의 이제 출발점에 있어서는 뭐 구조나 제도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또 그 과정에서의 근로자들의 성과와 삶의 질 향상, 뭐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나가야 될 두 축이 것은 분명한데 자칫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푸시형으로 지원하고 이끌어 가다 보니까 제도나 시스템 구조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당초에 중요한 축이었던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나 이 주목도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그 일터혁신에서 근로자 참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 이제 이 보면 토론문이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업장에서 경영자들이 근로자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1960년도쯤에 그 미국의 더글라스 맥그레거라는 학자가 기업의 인간적 측면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의 근로자들을 크게 두 개의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보시면 이제 X이론은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게으르고 창의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Y이론은 긍정적인 관점이죠.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 박스 두 개 이렇게 네 개 있는데 위쪽에 있는 건 조금 짙은 쉐이드가 되어 있는 건 경영자가 생각하는 것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표현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냥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있으면 회사의 제도나 경영 방침은 그 아래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몇 년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우리 일터혁신 컨설팅의 수진 기업들인 주요 이제 중소기업들의 경영진 CEO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X 관점으로 보는 것인지 근로자들을 아니면 Y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X라고 보는 분도 계실 거고 Y라고 보는 분도 있다라는
답도 있겠지만 다수의 경영지들은 여전히 X의 관점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불과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일터혁신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조그만 세미나 장소에서 만났는데 한 거기 참여하신 한 30여 명 중에 한 2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 저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X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관점이 그렇게 되면 근로자 참여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어색해지는 거죠. 참여는 뭔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X 관점에서는 참여라기보다는 관리나 통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근로자가 참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당초에 우리가 20년 전에 세웠던 그 일터혁신의 가치, 기치는 여전히 좀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점에 대한 말씀을 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적자본 이론,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고용노동부 또는 뭐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인력 양성, 인력 육성, 인력 지원 사업의 그냥 이론적 토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개인의 그 지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기업의 장기적 자본으로 축적이 된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근로자들을 비용이 아니라 자본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을 비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주식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게 내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또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 뭐 현재 한 1,000만 원의 주식을 투입하면 뭐 6개월이든 1년 후에는 뭐 한 1,500만 원, 또 많으면 한 2,000만 원 정도 미래의 가치, 추가된 가치를 더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터혁신 그리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역시 미래에 더 추가적인 가치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근로자 관점에서 한번 일터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주로 사업자나 이 일터혁신 컨설팅의 공급자 입장에서 주의가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일터의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주인공인 근로자들은 그 공간에서 본인의 일터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보면 그림에서 이제 근로자를 제가 가운데 놨는데 조직은 어쨌든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사회적 정체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그런 대상이 되죠. 뭐 좋은 매출액도 높고 규모도 큰 회사일수록 본인의 가치도 덩달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은 뭐 개인의 책임과 역할, 사명 이런 게 될 거고 사회적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사관계와 관련된 그 컨설팅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근로자 본인은 개인의 뭐 자아 실현을 위한 또 고유한 특성이 있는 존재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네 번째에 있는 근로자 본인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이라는 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고 일터혁신 컨설팅 전체적으로 봐도 그 컨설팅의 대상이 되는 또는 주체인 근로자들을 되게 동질한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물론 세대별 뭐 논의도 있고 그것에 관심도 최근엔 그러니까 세대별 차이가 있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그 세대를 좀 넘어서서 개개인 근로자 개별적인 고유성 이런 것에는 좀 관심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큰 두 번째는 근로자 참여 현황인데 이게 보니까 그 노동연구원에서 매년 되게 가치 있는 연구들을 하는데 22년도의 연구를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봤더니 박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일터혁신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높으면 근로자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일터혁신의 당초의 그 계획대로 성과가 높아진다.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실제 내용들을 들여다 보니까 근로자들은 일터혁신이란 단어를 여전히 모르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일터혁신이라는 단어가 본인의 비즈니스에 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한데 실제 일터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할 근로자들은 일터혁신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연구 결과가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컨택하는 게 이제 그 인사 담당자 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경영진도 있지만 인사 담당자가 우리 회사 일터혁신이 잘 됐다 못됐다 평가하는 그 정도와 실제 근로자들이 평가하는 건 매우 차이가 있다. 일단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근로자들은 일터혁신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을 좀 종합해서 몇 가지 좀 더 발전적 의견을 드리자면 그 근로자의 다양성 그다음에 고유한 특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 좀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지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는데요. 몇 가지 보면 저희가 일터혁신 컨설팅을 아마 노사발전재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업 평가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매년. 근데 거기에는 제도적 또 구조적인 지표들은 있는데 근로자의 사회 심리적 지표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지표를 통해서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다양화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국내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고 또 국내 연구 결과와 해외 연구 결과 간에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용정보원 또는 뭐 노동연구원 등등에서 이런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연구 자체가 좀 더 엄격해야 그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저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생각을 하고 싶고 오늘 이런 자리는 일터혁신의 촉진 요인을 강화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사업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뭐 격려나 인정, 칭찬, 포상 이런 것들 하고 이런 장면들을 뭐 이제 언론에도 좀 노출도 하고 이게 이제 홍보적인 촉진 요인이잖아요. 근데 일터혁신이 우리 기대만큼 잘 안 되는 저해 요인도 분명히 있는데 저해 요인에 대한 관리는 관심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를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홍보를 해서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일터혁신의 뒷다리를 잡고 있는 현장의 상황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우리가 좀 분석해내고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다. 또 몇 가지 저기 좀 나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컨설팅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일터혁신 컨설팅을 했다라는 것과 실제 수진 기업에서 일터혁신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동의어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입과 실행의 불일치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뭐 디커플링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 디커플링이 많이 완화됐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한 구석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더 뭐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게 뭐 그러니까 아름아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있다라는 걸 20여 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해왔으니 이걸 오히려 또 분명하게 내놓고 그것의 상황이 또는 뭐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 그게 나머지 20년 후에는 그래서 일터혁신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이사님 바로 토론 좀 해주시죠. 네,
CMP 컨설팅의 안선혁입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의 20년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은 20년 전에 유한 킴벌리의 인력개발 부장으로서 지금의 일터혁신 컨설팅의 시작인 뉴 패러다임 센터의 창설 멤버로 참여해서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INJ 지일조 대표님과 함께 처음 그 뉴 패러다임 센터의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년퇴직 후에 일터혁신 컨설팅 수행 기관인 CMP 컨설팅에 재직하면서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아마 저를 이 토론자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일터혁신에 대한 견해는 시대와 노동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였고 계속해서 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장원 박사님과 같은 많은 연구자들이 일터혁신에 대한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터혁신의 시작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유한 킴벌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하지 않고 3조 3교대 교대도를 4조 3교대, 4조 2교대로 바꾸면서 이러한 유한 킴벌리의 일터혁신 모델이 1997년도 외환위기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의 해결 중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사회로부터 받기를 시작해서 일터혁신 모델을 강구하는 움직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 2003년도 뉴 패러다임 포럼과 제2 경제 성장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그리고 노와 사, 노사, 정관, 학이 함께 모여서 한국 사회의 장래 방향을 한 목소리로 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4년 3월 뉴 패러다임 센터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뉴 패러다임 센터의 사업 목적은 기존의 우리 사회에 초과노동, 산재다발, 노사대립, 제조업 공동화, 일자리 위축, 경쟁력 악화 등을 초래하는 인건비 경쟁 모델에서 적정 노동, 안전한 작업 환경, 노사화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뉴 패러다임 센터는 2004년 3월 풀무원을 시작으로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연구 사업이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총 13개 업체의 컨설팅이 진행이 되었고요. 2005년은 49개, 2006년에는 76개의 컨설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오늘 그 컨소시엄 컨설팅 사례를 발표한 것처럼 2005년도에 포스코의 자회사와 외주사 11개 업체가 공동으로 컨설팅한 참여를 해서 사회에 확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뉴 패러다임 사업은 뉴 패러다임 컨설팅을 모체로 해서 노동부 사업들을 지금과 함께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이나 가족 친화 경영 컨설팅 지원, 여성고용 촉진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들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뉴 패러다임 경영은 한마디로 학습 패러다임을 의미하는데 직장 내 평생학습 실현과 함께 장시간 근무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구성원이나 그리고 기업,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상상시키는 패러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장 내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함께 근무제도 개선은 교대조 변경이라든가 시차 근무제도, 탄력 근무제도 도입과 함께 주 40시간 도입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이 되었고요. 직장 내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습 시간 확보라든가 노사 참여 협력, 과로 해소 및 안전 혁신을 위한 컨설팅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뉴 패러다임 센터의 활동이 진행되면서 그 이후에 2008년도 10월에 작업장 혁신 추진 5개년 실천 계획이 노동부에서 수립이 되어서
이러한 과정들이 일터혁신과 노사협력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돼서 노동연구원 내에 뉴패러다임 센터와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통합해서 고성과 작업장 센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고성과 작업장 혁신센터로 진행이 되다가 2010년도 일터혁신 사업의 총괄 기관으로서 노사정의 참여로 새로 설립된 노사발전재단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일터혁신 컨설팅의 세부 지원 영역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의 목적이 노사화합을 기반으로 한 기업 실정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일터 구축과 기업의 경쟁력 적용에 있음을 현재와 같이 재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일터혁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전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일터혁신과 기술혁신의 결합이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에 AI를 활용한 진단, 환경분석, 솔루션 등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컨설팅 수혜업체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4차 산업의 혁명에 의존해서 노동혁신을 배제한 기술혁신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근로자의 역할과 노동환경의 혁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조직의 공동 목표로서 생산성, 품질, 제조 원가 등과 같은 조직 성과와 동시에 근로생활의 질, 우리 근로자들의 자기개발, 개인과 팀의 자율성이 함께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시킬 겁니다. 세 번째는 혁신 과정에서 경영자나 전문가 그리고 컨설턴트만이 아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터혁신 컨설팅의 성공의 큰 축의 하나는 여기 많이 오신 컨설팅 수행기관과 수행기관에 속한 컨설턴트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노사발전재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컨설팅 영역에 대한 매뉴얼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 수행기관을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컨설턴트는 요구되는 전문 역량 교육과 함께 공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함과 함께 윤리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의 중심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초심을 유지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던 20년 역사에 이제 조금 비어 있던 부분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일터혁신 노동부 정책에 있어서 저도 20년 동안 지켜봤지만은 우리 노사 관계가 항상 보면 대립적이다, 갈등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우리 스스로도 많이 느끼죠. 근데 사실은 노사가 윈윈 하라고 얘기는 많이 주문을 하지만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지금 생존해 있는 영역이 일터혁신입니다. 이거를 잘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노사관계에서 정말 윈윈 할 수 있는 DNA를 지금 키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안 이사님도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용호 우리 SM 아까
대상 받으셨던 우리 컨설턴트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사업장이죠. 거기에 직접 계시는 최영호 기획관리팀 과장님이시죠? 예, 토론해 주시죠. 예. 네, SM 플라텍 최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그 컨설팅을 받았던 입장에서 느낀 점하고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컨설팅은 저희는 이제 말씀하셨던 저희는 오래된 제조업이라 좀 내부적으로 좀 갇혀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고치려고 안 하는 기득권이 좀 강했고, 그리고 개선을 원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그게 좀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사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알고 경영진에서도 현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식을 심어줬으면 하는 계기로 시작하게 됐고,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적으로도 모든 문제를 직원 개인의 문제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개선되었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신규 사원이 입사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아서 일을 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많았는데, 회사적으로도 직원을 육성하고 키워야 된다는 인식도 좀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컨설팅으로 솔직히 기업이 획기적으로 바뀌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특성상 업무와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좀 많이 있고, 컨설팅이 아까 사람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시작을 하면서는 조직 개선이나 업무 개선 쪽에만 집중을 했지 그것을 사람으로 연결지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회사도 많은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컨설팅을 받았지만 이제 실무에 바로바로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는 솔직히 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좀 일태혁신 컨설팅에서도 기업에 좀 장기간 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컨설팅 기간이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측면에서 컨설팅 위원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서 회사에서 지정하는 직원 면담이나 뭐 서류들로 이루어지는데, 한 1주에서 2주 정도나 뭐 된다면 한 달 정도를 회사와 함께 업무를 하면서 좀 환경을 좀 알아보고 진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은 인사 담당자가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 사람의 좀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오늘 아까 얘기하셨던 사람 중심으로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많이 와닿은 것 같고요. 아무튼 컨설팅 통해서 회사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노동부의 박은경 과장님, 예, 토론해 주시죠. 펴진 건가요? 아, 네. 저도 삶력정책과장 박은경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터혁신을 도모함에 있어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컨설팅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단이라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의 일터혁신이 20년 이어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20년간 지속된 사업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되어 왔고 규모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다른 사업이 일투로 통합되어 온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20년을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민이 큽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발제도 해주시고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 주신 측면에서 저희 고용노동부의 고민도 같이 있습니다. 컨설팅에 있어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 필요합니다. 유연하게 현장 수요에 충실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의 고민은 컨설턴트 간의 경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범위 내로 사실은 수준이 수렴되도록 품질 관리를 하려면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 두 개를 맞춰야 된다는 데 있어서 적절히 균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정부 정책의 전달 수단으로서 분명히 어떤 영역과 과제가 배분되어야 될 필요성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과 기업의 수요에 완전 자율로 맡겨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도 도입과 실행 간의 괴리가 있다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근로자 개인에 대한 고려 내지는 근로자 참여 기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장애 요인들을 저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그 현장의 수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컨설팅 지원이 이제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컨설팅 효과에 대해서 사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누가 물어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또 의문이 있는 것도 저희가 스스로 계속 긍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컨설팅이 유효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이 앞으로 20년이 담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컨설팅을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그 입증하려면 결국은 성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성과를 얘기하게 되면 계량적 실적이 일단은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계량적 실적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노사의 참여나 혁신 내재와도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외부에다가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개인적으로는 우수 사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보통 현장에서 뭐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입소문이 가장 강력한 홍보가 된다. 그래서 일투혁신 컨설팅을 경험한 노사, 그 과정을 직접 수행했던 컨설턴트 분들 스스로의 평가가 앞으로의 일투혁신 20년을 좌우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일투혁신 상생 컨설팅으로 우리 분의 유사 컨설팅들이 통폐합되면서 재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현장에 도움이 되는 더 나은 사업이 되도록 고민을 담겠습니다. 다만 당부드릴 것은 여기 계신 수행기관 컨설턴트님들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고, 컨설턴트 분 스스로도 역량 향상과 품질 개선에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통은 우리 정부 부처에서 나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토론하실 때는 그냥 그 대충 그냥 모호하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아주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셨고, 처음에는 긴장감을 주다가 마지막에는 발전적으로 뭐 잘 해보자라는 또 격려 또 이런 취지로 또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성찰과 지난 20년 사업의 성찰과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모색을 위해서 이 노동부에서도 이제 좀 중요한 그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약간 이제 종합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계속 이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일투혁신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유럽에 많은 혁신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모든 기업의 어떤 혁신 사례들은 기술 혁신이 한 15%만이 이바지 공헌을 했고, 나머지 85%는 사람이 관여된 사혁신이다. 그게 제도 혁신이 됐든지 뭐 일터 혁신이 됐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협력해서 바꿔낸 그런 혁신 노력에 의해서 그 성과가 100으로 나타난 거다. 근데 사람이 이루어내는 혁신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딱 1년 만에 성과가 나왔냐, 실행했냐, 이걸 보려니까 참 힘들죠. 이게 정부 사업이라는 게 또 그렇게 평가주의가 됐으니까. 다만 그래도 직무급 임금 체계에 대해서 그 노사가 그래도 제도에 동의를 했다든지, 학습을 공부하기 다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학습을 해보자라고 채택을 했다든지, 이거 자체로 성과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어? 그 기업의 뭐 수익이 얼마나 늘었어? 이렇게까지 나가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부처에서 따질 일이고, 적어도 성과에는 사회적 성과로서 우리가 또 이렇게 측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뭐 20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분 남았는데,
이제 이장균 대표님께서 오늘 그 기조 발표 후에 이루어진 토론에 대해서 한번 좀 코멘트를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쓰셔도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강의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마지막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다가 제가 상생하고 이렇게 물음표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업은 그 혼자만 잘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경쟁력 있게 속도감 있게 내가 바꿔나가는 부분에는 거의 노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협력업체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수직 계열과 관련된 그런 업종에 관련된 부분만 아니고 다른 무수히 많은 업종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마련이 될 때 우리 일터 혁신 사업이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인 경쟁력 제고하는 거라든지 근로생활 개선하든지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거지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음을 제가 마지막에 물음표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참석하신 분들의 수고 그리고 오늘 토론자분들의 고견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결국은 어떻든 간에 이걸 수행하시는 분들 많은 협조와 그리고 많은 고민 속에서 좋은 컨설팅 결과가 나올 길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2부 종합 토론 일터혁신 20년 동안 여기에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뭐 노사발전재단, 그다음에 수행기관 컨설턴트님들, 그다음에 해당 그 수진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 모든 분들께 뭐 감사와 또 20주년이니까 일단 축하 말씀 다시 드리면서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종합 토론에 수고해 주신 이장균 박사님과 토론자분들 특히 업무에 바쁘신데 직접 참석해 준 SM플라텍 최영호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빠듯하게 끝났는데요. 아무튼 덕분에 오늘 일터혁신 20년 돌아보고 앞으로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드리기도 어려울 만큼 주제와 이슈들이 많은데요. 여기 계신 기업분들 그리고 수행기관 컨설턴트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소중한 주체이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터혁신 20년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한다면 일터혁신의 성과가 더욱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아까 말씀 나누신 대로 호수 사례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앞으로 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